결혼 7년 차였습니다. 큰 갈등도 없이 조용하게 살아왔고 아내는 늘 헌신적인 사람이었습니다. 아내는 겉으로는 그다지 애교 많거나 표현이 풍부한 스타일은 아니었지만 늘 나 아닌 누군가를 위한 삶을 사는 사람이었습니다. 여보, 나 오늘 헌혈하고 올게. 이 말이 시작된 건 결혼 3년 차 즈음이었습니다. 그때는 그냥 좋은 일 하는구나 하고 넘어갔죠. 그리고 그 뒤로는 매달 2번, 한 달에 꼬박꼬박 헌혈을 하러 나가더군요. 가끔은 주말 오후에도 평일 오전에도요. 정확히 말하면 헌혈센터 자원봉사였죠. 처음엔 헌혈이 목적이었다가 어느 날부터는 센터 도우미, 안내도 맡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봉사 시간도 센터 사정에 따라 유동적이라고 말하더군요. 처음엔 자랑스러웠습니다. 아내가 그런 의미 있는 일을 자발적으로 한다는 사실에 남편으로서 뿌듯하기도 했고요. 동네 지인들이나 제 지인들에게도 자연스레 자랑을 했습니다. 우리 아내요? 헌혈센터에서 봉사도 하고 헌혈증도 기부해요. 그녀는 SNS에 헌혈 팔찌나 인증샷을 자주 올렸습니다. 오늘도 누군가에게 작지만 큰 도움이 되길 바라며 다음 달에도 건강한 피로 돌아올게요. 댓글엔 와 멋지시다, 부럽다, 나도 따라야겠어요. 이런 말이 넘쳐났고 전 그 댓글들 아래 고마운 사람입니다 라고 남기기도 했습니다. 누가 보더라도 우리 부부는 잘 사는 사람들처럼 보였을 겁니다. 하지만 그런 선함 뒤에 무언가 낌새가 보이기 시작한 건 그리 오래전 일이 아니었습니다. 헌혈을 다녀오면 사람이 피곤해 보이기 마련이잖아요. 그런데 어느 날부터 아내는 오히려 얼굴에 생기가 돌았습니다. 볼도 붉고 입가엔 미소가 조금 더 오래 남아 있었어요. 무엇보다 화장이 진해졌습니다. 헌혈센터 갈 때마다 눈 화장을 더 공들여 하고 향수도 바르기 시작했어요. 센터 냄새가 좀 나서 그래. 체열용 알코올 냄새 있잖아. 그렇게 대답하곤 했지만 저는 어느 순간부터 그런 작은 변화가 이상하게 느껴지기 시작했습니다. 어느 날 퇴근 후 현관문을 열었을 때였습니다. 아내는 거실에서 앉아 있었고 헌혈증과 봉사 시간표 같은 종이가 탁자에 흩어져 있었어요. 자연스럽게 눈길이 갔습니다. 그런데 그 종이들 중 일부는 전혀 다른 이름으로 된 봉사자 명단이었고 헌혈증은 단 한 장도 없었습니다. 이건 뭐야? 제가 묻자 아내는 허둥대며 말했습니다. 아, 그거 센터에서 다른 분 것까지 내가 대신 맡아서 정리하던 거야. 나중에 기부처에 일괄 전달하려고. 당시엔 그 말을 믿었습니다. 믿으려고 했던 걸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날 이후 저는 아내가 헌혈센터에 간다는 날이면 왠지 모르게 마음이 불편했습니다. 내가 왜 이런 걸 의심하고 있지? 하면서도 차라리 제 직감이 틀리기를 바랐죠. 하지만 사람의 직각은 틀리지 않습니다. 무언가가 이상하다 싶으면 그건 반드시 이유가 있습니다. 그날 저는 처음으로 퇴근 후 회사 근처가 아닌 헌혈센터 쪽으로 차를 돌렸습니다. 그리고 거기서 모든 것이 무너질 예감을 처음으로 갖게 되었습니다. 이상하다는 생각이 처음으로 확신이 된 건 헌혈센터 앞에서 아내를 마주친 날이었습니다. 그날은 금요일이었고 평소보다 퇴근이 조금 빨랐습니다. 야근이 잡힐 예정이었지만 갑작스럽게 일정이 밀리며 오후 4시에 퇴근하게 되었죠. 퇴근길에 차를 몰고 가는데 문득 아내가 말하던 센터 위치가 머릿속에 떠올랐습니다. 헌혈센터? 그쪽 역 4번 출구 나오면 바로 보여. 거기 3층인데 나는 주로 안내 데스크 옆에서 봉사해. 그 말이 생각났고 이상하게 마음이 쓰였습니다. 그래서 일부러 그 방향으로 차를 돌렸습니다. 그냥 지나가다 보자는 생각이었고 마음속에선 아무 일 없기를 바라는 기대도 함께였습니다. 그런데 도착했을 때 주차장에서 익숙한 차량이 눈에 띄었습니다. 흰색 중형 SUV. 우리 집 차였습니다. 아내는 평소와 똑같이 그 차를 몰고 센터로 왔던 겁니다. 차는 구석에 바짝 주차돼 있었고
먼지가 적당히 앉아 있는 걸 보니 방금 도착한 건 아닌 듯 했습니다. 저는 차에서 내리지 않고 조용히 그 주변에서 기다렸습니다. 약 20분 정도 흐른 뒤 한 남자와 함께 센터 정문을 빠져나오는 아내의 모습이 보였습니다. 그녀는 분명 웃고 있었습니다. 자주 보지 못했던 밝은 표정이었고 그 남자와 나란히 걷다가 문 앞에서 멈춰 섰습니다. 남자의 오른손이 가볍게 아내의 팔에 닿는 걸 봤습니다. 그녀는 그 손을 피하지 않았고 오히려 자연스럽게 남자의 팔을 툭 치며 웃었습니다. 그 장면은 그 어떤 말보다도 명확했습니다. 헌혈센터. 그곳은 단지 봉사를 위한 공간이 아니라 그녀와 그 남자가 함께 웃는 일상이 담긴 장소였던 겁니다. 저는 본능적으로 핸드폰을 꺼내 사진을 찍었습니다. 그 순간 손이 떨렸지만 기록은 남겨야 한다는 생각 하나로 셔터를 눌렀습니다. 그 장면을 찍고 나서 저는 바로 차를 돌려 나왔습니다. 그때부터 머릿속은 온통 복잡했습니다. 어떻게 시작된 걸까? 내가 뭘 놓친 걸까? 도대체 언제부터였지? 그날 밤 아내는 아무 일 없다는 듯이 집으로 들어왔습니다. 손엔 작은 과일 바구니가 들려 있었고 오늘 센터에서 감사 선물로 주셨어라며 저에게 건넸습니다. 웃는 얼굴, 태연한 표정, 그리고 가벼운 목소리. 그런데 이상하게 그날은 그녀가 뿌린 향수 냄새가 훨씬 진하게 느껴졌습니다. 요즘 향수 바꿨어? 제가 물었습니다. 응, 센터 간호사 언니가 추천해줘서 한번 써봤어. 어때, 별로야? 아니야. 그냥 평소랑 좀 달라서. 그렇게 묻고는 말았지만 그 향기는 그 남자와 함께 있던 장면과 겹쳐 떠올랐습니다. 그날 이후 저는 아내의 일거수일투족을 주의 깊게 보기 시작했습니다. 그녀가 나갈 때는 무슨 옷을 입는지, 몇 시에 나가서 몇 시에 돌아오는지 가끔은 그 전날 저녁부터 확인해 두었습니다. 어느 날 아내가 나가기 전 욕실에 놓고 간 가방 안을 우연히 보게 됐습니다. 그 안에는 작은 화장 파우치와 함께 낯선 초콜릿 상자와 손편지가 있었습니다. 편지는 짧고 간단했습니다. 오늘도 와줘서 고마워. 너만 보면 시간 가는 줄 모르겠어. 익숙한 글씨체도 아니었고 이름도 없었습니다. 하지만 명확했습니다. 그 남자였습니다. 그 순간 제 안에서 뭔가가 무너졌습니다. 아내가 나가는 소리가 들리고 현관문이 닫히자마자 저는 마루에 주저앉았습니다. 왜 이런 일이 벌어진 걸까? 정말 내가 모자랐던 걸까? 하지만 후회하고 자책하기엔 너무 이른 시점이라는 걸 곧 깨달았습니다. 확실한 증거가 필요했습니다. 그저 의심이 아닌 법적으로도 유효하고 스스로도 흔들리지 않을 명백한 증거. 그날 밤 저는 사설 탐정 사무소에 연락을 했습니다. 단도직입적으로 말했습니다. 제 아내가 불륜을 저지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정확하게 그리고 분명하게 확인해 주십시오. 사무소 측에서는 빠르게 상담을 진행했고 곧바로 차량 동선 추적, 센터 방문 시간 체크, 그 남자의 신원 조회를 진행하겠다고 했습니다. 며칠 후 첫 번째 보고서가 제 손에 들려졌습니다. 첫 번째 보고서를 받은 날 저는 평소보다 한참 일찍 퇴근했습니다. 사무실 책상 위엔 아직 아내의 이름이 담긴 파일이 놓여 있었고 그 안에는 작은 사진 몇 장과 짧은 메모가 적힌 문서 한 장이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헌혈센터 방문 일자 7월 3일, 7월 10일, 7월 17일. 각 방문 시점 약 2시간 체류, 센터 뒤편 원룸 건물 출입 정황 있음. 남성 동행자 동일 인물 확인됨. 30대 중반 센터 직원 신분 추정. 이름 김도현. 그 이름을 본 순간 기억이 어렴풋이 떠올랐습니다. 한 번 아주 오래전 아내가 저녁을 준비하며 했던 말이 있었습니다. 센터 직원 중에 되게 열심히 도와주는 사람이 있어. 그 사람 없었으면 나 처음에 봉사 못했을 거야. 그 이름은 아마 그때 처음 들었을 겁니다.
별 생각 없이 지나쳤고 지금에 와서야 그게 바로 시작이었구나 싶었습니다. 보고서 말미에는 짧은 문장이 있었습니다. 추가 추적 원하시면 차량 내부 블랙박스 음성 분석을 권장합니다. 사실 제 차량 블랙박스는 오래된 구형 모델이었고 음성 녹음 기능도 있긴 했지만 일상적으로 활용한 적이 없었습니다. 하지만 아내가 센터에 갈 때마다 집 차량을 이용했고 혹시나 하는 마음으로 주행일지를 확인했습니다. 파일은 생각보다 많이 남아 있었습니다. 당시 기준으로 최근 30일치만 저장되어 있었지만 센터를 다녀온 날을 체크해 보니 잃지 않은 날짜의 영상이 남아있더군요. 저는 컴퓨터에 메모리 카드를 연결한 후 하나하나 영상을 열어보기 시작했습니다. 1시간, 2시간 기다림과 무의미한 주행 화면만 반복됐고 지쳐가던 순간 7월 10일 오후 1시 42분. 차 안에서 아내의 목소리가 또렷이 들렸습니다. 오늘은 내가 먼저 간다. 근데 아까 그 문자 봤어. 아니, 그렇게 대놓고 보내면 어떡해. 남자의 목소리는 작게 들렸지만 확실했습니다. 몰랐지. 그냥 내가 귀엽게 봐줄 줄 알았지. 그 이후엔 웃음소리. 그녀가 웃었습니다. 길고 가볍고 정말 편하게 웃더군요. 다음 주에는 좀 더 길게 보자. 지난번엔 너무 짧게 봤어. 그 대화는 제가 상상할 수 없었던 관계가 있었음을 암시하는 문장이었고 무엇보다 익숙한 둘만의 어투가 녹아 있었습니다. 저는 그 순간 손에 쥔 마우스를 놓고 그대로 고개를 숙였습니다. 눈앞이 흐릿해졌고 가슴이 무너지는 듯 했습니다. 그들의 말 한마디, 웃음소리 하나하나가 저를 산산이 조각냈습니다. 그날 밤 저는 아내가 샤워 중일 때 그녀의 휴대폰을 살펴보았습니다. 그녀는 평소에도 비밀번호를 따로 설정해 두지 않았고 제가 큰 의심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경계심도 없었습니다. 갤러리, 메신저, 통화 기록 모든 것이 너무나 깨끗했습니다. 그건 오히려 확신을 줬습니다. 지운 겁니다. 그냥 단순히 삭제한 것이 아니라 철저하게 관리해온 흔적이었습니다. 불륜을 저지르는 자가 아니라 장기적으로 관계를 유지하려는 자의 습관이었습니다. 그 순간 저는 작은 앱 하나를 설치했습니다. 삭제된 채팅 복구 도움이라는 이름의 프로그램. 전문적인 해킹이 아니더라도 간단한 캐시 데이터 복원으로 일부 기록은 복구가 가능합니다. 그리고 거기서 결정적인 흔적이 발견됐습니다. 나 오늘 그 향수 좋아? 지난번엔 좀 독하다고 했잖아. 오늘 건 완전 좋았어. 내 옷에서 그 향기 날 때 진짜 미칠 뻔했어. 근데 조심해. 지난번에도 내가 봤을 때 너무 티났어. 응, 알겠어. 요즘은 조심해. 남편은 전혀 몰라. 저는 그날 복구된 채팅 내용을 모두 캡처해 구글 드라이브에 올리고 블랙박스 음성 파일도 편집 없이 원본 그대로 저장했습니다. 모든 걸 확보한 이후 사설 탐정에게 다시 연락했습니다. 이번엔 얼굴이 정확히 보이게 사진을 찍어주세요. 그리고 그 건물, 그 원룸 안으로 들어가는 장면이 있으면 가장 좋습니다. 그 탐정은 조용히 알겠다고 했고 그 후 일주일 뒤 결정적인 사진이 제게 도착했습니다. 그녀는 그 남자와 함께 헌혈센터 근처의 낡은 원룸 건물 안으로 함께 들어가고 있었습니다. 도어락 비밀번호를 누르고 문이 열릴 때 아내는 자연스럽게 그 남자의 등을 떠밀 듯 안으로 들어섰습니다. 그 장면은 짧았지만 부부가 함께 살아가는 생활 공간을 연상시킬 만큼 익숙하고 자연스러웠습니다. 그때 저는 모든 것을 깨달았습니다. 단순한 감정 노름이 아니었습니다. 일회성 만남도 아니었습니다. 그녀는 사랑하고 있었고 저는 그 사랑에서 완전히 제외된 사람이었습니다. 결정적인 사진과 음성 증거를 확보한 후 저는 한동안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걸 당장 들이밀어 분노를 터뜨리고 싶기도 했지만 어느 순간부터 그 분노조차 낭비라는 생각이 들더군요.
사람은요, 실망이 극에 달하면 조용해집니다. 그 조용함 속에서 무엇을 해야 할지 또렷해지더군요. 그래서 저는 가장 먼저 상간남을 찾아보기로 했습니다. 탐정이 알려준 이름과 주소를 토대로 그 남자가 일하는 헌혈센터의 지점을 방문했습니다. 물론 평범한 방문객처럼 위장해서요. 센터 안은 생각보다 한산했고 직원들도 대부분 젊었습니다. 몇몇 봉사자들과 나직하게 이야기하는 남자 하나가 눈에 띄었죠. 그가 바로 김도현이었습니다. 그는 생각보다 수수한 인상이었고 겉으로 봐선 딱히 비열한 느낌은 없었습니다. 하지만 제 눈엔 그 사람이 제 아내와 웃으며 시간을 보냈던 원룸 앞 사진이 그대로 겹쳐 보였습니다. 센터가 마칠 즈음 그를 조용히 불러 세웠습니다. 저기요, 김도현 씨 맞으시죠? 그는 의아한 표정으로 저를 보더군요. 예, 누구시죠? 저는 서정훈입니다. 지연이 남편입니다. 그 이름을 들은 순간 그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무언가 잘못됐다는 것을 그도 바로 알아챈 겁니다. 혹시 시간 좀 내주실 수 있을까요? 단도직입적으로 드릴 말씀이 있어서요. 그는 망설였지만 결국 근처 커피숍으로 따라 나섰습니다. 사람 없는 구석 테이블에 앉자마자 저는 노트북을 꺼내 사진과 음성 파일, 복구된 메신저 일부를 보여주었습니다. 그는 말이 없었습니다. 입을 굳게 다문 채 그저 화면을 바라보다가 고개를 숙였죠. 정확히 언제부터였습니까? 그가 입을 열었습니다. 약 1년 정도 됐습니다. 어디까지 관계가 있었던 겁니까? 죄송합니다. 그 순간 제 내면에서 마지막 기대조차 완전히 사라졌습니다. 죄송하다는 말은 지금 무슨 의미가 있다고 생각합니까? 아무 의미 없다는 건 압니다. 그래도 할 수 있는 말이 그뿐이라서요. 그는 더는 변명하지 않았습니다. 거짓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어쩌면 그런 태도가 더 참담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나는 단 한 번도 그와 아내의 관계가 1년이나 지속됐을 거라고는 상상조차 하지 않았습니다. 돌아오는 길에 제 손엔 또렷한 사실만이 남았습니다. 그녀는 사랑하고 있었고 그 사랑은 배신을 품고 제 등을 짓밟고 있었습니다. 집에 도착한 건 밤 10시 무렵이었습니다. 아내는 거실 소파에 앉아 TV를 보고 있었고 제 얼굴을 보자마자 익숙한 목소리로 말했죠. 오늘은 좀 늦었네. 밥 데워줄까? 그 목소리가 그 어떤 말보다 더 거슬렸습니다. 괜찮아. 우리 얘기 좀 하지. 아내는 고개를 끄덕였고 식탁에 마주 앉은 우리 사이에는 짧은 침묵이 흘렀습니다. 저는 노트북을 꺼내 김도현과 마주했던 장면, 사진, 메신저, 음성 파일을 하나씩 열었습니다. 그녀는 아무 말 없이 화면을 바라보더니 이윽고 입을 열었습니다. 다 알았구나. 단순한 그 말 한마디에 모든 게 담겨 있었습니다. 놀람도 없었고 변명도 없었고 심지어 죄책감조차 느껴지지 않았습니다. 왜 그랬어? 제가 물었습니다. 우린 그렇게까지 멀어진 적 없었잖아. 그녀는 한참을 말없이 있다가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여보, 당신이랑 살면서 늘 좋은 사람이 되고 싶었어. 하지만 어느 순간부터 내가 투명해졌다는 생각이 들었어. 나를 여자라고 느끼게 해주는 사람이 너무 오랜만에 나타났어. 그게 이유야? 사람 하나 망가뜨릴 만큼 그런 게 이유가 될 수 있어? 그럴 수 없다는 거 알아. 하지만 그땐 그냥 그 순간이 너무 따뜻했어. 누가 날 바라봐주는 그 눈빛이 너무 오랜만이라서. 저는 더는 묻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울지도 않았고 붙잡지도 않았습니다. 이혼은 조용히 합의로 진행됐습니다. 저는 감정 소모를 줄이고 싶었습니다. 그 대신 상간자 소송을 진행했습니다. 김도현에게는 명확한 증거와 자료를 정리해 법적 절차를 밟았습니다. 그제서야 아내는 흔들리는 목소리로 처음 말했습니다. 그 사람까지 망가지게 하지 말아줘. 내가 다 책임질게.
하지만 저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이미 모든 것이 늦어버린 후였기 때문입니다. 이혼은 생각보다 빨리 마무리됐습니다. 증거가 너무 명확했고 그녀도 더는 부정하거나 버텨볼 여지가 없다는 걸 알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저는 감정으로 싸우지 않기로 했습니다. 울거나 소리치거나 붙잡지 않았습니다. 대신 법으로 가기로 했습니다. 가장 차갑고 가장 선명하게. 상간자 소송은 제가 직접 정리한 자료로 시작됐습니다. 차량 블랙박스 음성 파일, 사설 탐정이 촬영한 사진, 복구된 메신저 기록, 주차장 CCTV 캡처, 그리고 아내 명의로 결제된 원룸 관리비 내역까지. 변호사는 한 장 한 장 넘겨보며 말했습니다. 이 정도면 명백한 부정행위입니다. 상대방이 다툴 여지 없이 전액 인정될 확률이 높습니다. 실제로 그 남자는 처음엔 둘의 관계를 완강히 부인했습니다. 하지만 음성 파일이 제출되고 나서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다음엔 좀 더 길게 보자. 그 말은 변명보다 훨씬 더 무서운 증거였습니다. 결국 그는 자신의 잘못을 인정했고 법원은 위자료 3천만 원 전액 인용 판결을 내렸습니다. 그는 중고차를 급하게 팔아 일시불로 납부했지만 이후 신용등급이 떨어졌고 각종 연체가 시작됐다고 들었습니다. 최근엔 하루 일당을 받는 일용직으로 일하고 있다는 이야기를 우연히 들었습니다. 믿고 싶지도 확인하고 싶지도 않았습니다. 저는 확정 판결문만 들고 있었습니다. 그걸로 충분했습니다. 그가 일했던 헌혈센터에도 공식 민원을 제기했습니다. 자원봉사자와 직원 간의 부적절한 관계는 명백한 운영 규정 위반이었습니다. 저는 감정 없이 조용히 증거와 상황을 전달했고 센터는 내부 조사 끝에 그의 계약을 해지했습니다. 명분은 분명했습니다. 공공성이 요구되는 공간에서 신뢰를 깨트린 관계. 조직은 방관하지 않았습니다. 이후 아내는 SNS 계정을 삭제하고 자원봉사 활동도 그만뒀다고 들었습니다. 친정으로 돌아가 지낸다는 소문도 있었죠. 저는 그런 소식들에 어떤 감정도 느끼지 않았습니다. 화도 통쾌함도 없었습니다. 단지 끝났구나 그 생각만 들었을 뿐입니다. 이혼 판결이 난 뒤 그녀는 한 번 연락을 해왔습니다. 그 사람 너무 몰아붙이지는 말아줘. 내 책임이 더 크니까. 그 문장을 읽고 저는 더 이상 답하지 않았습니다. 아직도 자신이 그를 보호해야 한다는 생각을 하고 있다는 게 그저 허탈했습니다. 나는 복수했습니다. 법으로, 판결문으로, 위자료로, 직장 징계로. 그리고 무엇보다도 저는 무너지지 않았습니다. 분노에 휘둘리지 않았고 증오로 자신을 해치지도 않았습니다. 나는 끝까지 이성적으로 나를 지켰고 그걸 증명할 모든 문서를 손에 쥐고 있습니다. 이제는 한 달에 2번 심리 상담을 받습니다. 내 감정을 쓸어내고 비워내고 새로 채워가는 과정. 상담사에게 제 이야기를 처음 했을 때 그는 말했습니다. 당신은 자신을 아주 잘 붙잡고 계십니다. 그런 사람은 금방 회복합니다. 그 말이 참 고맙더군요. 헬스장에도 다니고 회사 일에 더 몰입하고 있습니다. 주말이면 산책을 나가고 라디오를 틀고 차를 오래 몰기도 합니다. 시간이란 건 정말로 약이 되는구나. 요즘은 그걸 느낍니다. 그들은 무너졌고 저는 남았습니다. 그게 제 복수입니다. 인터넷에 올려 퍼뜨리거나 이름을 언급하거나 그런 방식은 쓰지 않았습니다. 저는 더럽지 않게, 더 망가지지 않게 저 자신을 보호하며 복수했습니다. 이제는 다시 누군가를 믿을 수 있을까? 그건 잘 모르겠습니다. 아직은 조심스럽습니다. 하지만 적어도 저는 이제 제 인생을 누군가의 뒤통수에 맡기지 않을 겁니다. 한때 누군가의 향기에 속았고 누군가의 거짓에 무너졌던 내가 지금은 내 삶의 중심에 있습니다. 법정에서 받은 그 판결문은 이제 서랍 속에 조용히 들어 있습니다. 볼 일은 더 없을 겁니다. 그냥 어떤 선택의 기록.
어떤 복수의 종지부. 그리고 내 자존심이 흔들리지 않았다는 마지막 증거. 저는 졌지만 무너지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이겼다고 착각했지만 결국 가장 낮은 곳에서 끝났습니다. 이게 내가 선택한 가장 깨끗하고 조용한 복수였습니다. 그리고 내 삶의 진짜 시작이었습니다. 저희는 결혼 3년 차 맞벌이 부부였습니다. 아내는 은행권에서 저는 유통업 본사에서 근무하고 있었고 아이 하나, 올해 2돌이 지난 딸아이를 키우며 바쁘게 살았습니다. 아내는 작년 여름 출산 후 6개월의 육아휴직을 신청했고 그 무렵부터 집안 분위기가 조금씩 달라졌습니다. 처음엔 별일 아니라고 생각했습니다. 출산 후 누구나 겪는다는 산후 우울증 때문이라고 생각했죠. 아내는 하루에도 몇 번씩 감정 기복이 컸고 잘 울고 갑자기 말이 없어지거나 방에 틀어박혀 있곤 했습니다. 그런 날이면 저는 출근 전후에 딸아이 이유식을 미리 만들어 놓고 밤늦게 퇴근해서 집안 청소며 빨래까지 전부 챙겼습니다. 주말에도 저는 아이를 안고 동네 공원 산책을 도맡았습니다. 아내가 조금이라도 혼자만의 시간을 가지도록 저 나름의 배려를 했다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요, 그 배려가 저를 파괴하는 칼이 될 줄은 몰랐습니다. 아내는 출산 후 한동안 집에만 있었습니다. 몸이 무겁다고 했고 그래도 아이도 거의 품에서 내려놓질 않았죠. 그런 아내가 어느 날부터 갑자기 외출을 시작했습니다. 나 조금만 바람 좀 쐴게. 요즘 숨이 막혀. 그 말이 처음 나온 건 2023년 2월 말쯤이었습니다. 겨울 끝자락 바람이 찬 계절. 그래. 다녀와. 잠깐이라도 혼자 있는 시간 가져. 그때만 해도 저는 고맙게 생각했습니다. 아내가 스스로 나아지고 있다는 신호일 거라 믿었으니까요. 그 외출은 처음엔 30분 정도였습니다. 근처 편의점, 동네 카페, 산책로 정도였죠. 그런데 점점 시간이 길어졌습니다. 40분, 1시간, 어느 날은 2시간. 심지어는 제가 퇴근하고 집에 왔는데 아내가 없을 때도 있었습니다. 어디 갔었어? 아, 마트 좀 들렀다 왔어. 애기 간식 살 게 있어서. 그렇게 말하며 무릎 위에 아이를 올리고 늘 하던 것처럼 웃는 얼굴을 짓던 아내. 그 미소는 이상하리만치 편안했습니다. 뭔가를 숨기고 있는 얼굴이 아니라 그냥 자신의 일과를 마친 사람처럼 느껴졌죠. 그때는 그게 뭐가 이상한 건지 몰랐습니다. 아내의 외출은 어느 순간 하루에 한 번 일정한 시간에 이루어지기 시작했습니다. 점심 먹고 아이를 재운 다음 대략 오후 1시 반에서 3시 사이. 정확히 1시간 반에서 2시간. 그 시간이면 늘 아이가 낮잠을 자는 시간이었고 아내는 그 틈에 나가 있는 거였습니다. 물론 저는 그 시간에 회의나 외근으로 정신이 없었기 때문에 처음엔 아무런 의심도 못했습니다. 하지만 어느 날 회사에서 일정이 갑자기 취소되어 조퇴한 날이었습니다. 그날 저는 갑자기 아내가 궁금해졌습니다. 아무런 이유 없이 그냥 이상한 느낌이 들었습니다. 집 근처 카페에 도착한 건 오후 2시 10분쯤. 문을 열고 들어갔지만 아내는 보이지 않았습니다. 다음으로 간 마트에서도 공원 벤치에서도 그녀는 없었습니다. 집으로 돌아가 보니 아내는 딸아이 옆에서 책을 읽고 있었습니다. 왔어? 무슨 일 있어? 이 시간에 다 웬일이야? 응, 일정이 취소됐어. 아까 어디 다녀왔어? 응? 그냥 편의점. 그날 저는 편의점이 아니라는 걸 본능적으로 느꼈습니다. 그녀의 얼굴엔 처음 느껴보는 종류의 움찔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며칠 뒤 저는 아내에게 아이 돌봄 앱을 깔자고 제안했습니다. 실시간으로 카메라 보고 싶어. 보고 싶기도 하고 애기 키우는 게 어떤 건지 나도 좀 알고 싶어서. 아내는 처음엔 싫어했지만 결국 설치를 허락했습니다. 하지만 문제는 그 앱이 아니라 유모차였습니다. 딸아이가 쓰는 유모차는 제가 결혼 전에 직접 골랐던 제품이었습니다.
브랜드 모델은 드물고 가격이 좀 있었죠. 그 유모차를 어느 날 회사 근처에서 봤습니다. 정확히 말하자면 회사 근처에서 밥을 먹고 나온 순간 건너편 골목으로 빠져나가는 사람을 봤는데 그 유모차가 우리 집 유모차랑 완전히 똑같았던 겁니다. 그리고 그 유모차를 끄는 사람의 옆에는 남자가 있었습니다. 스포츠형 머리에 깔끔한 정장 차림. 누군지는 보이지 않았지만 둘 사이의 거리, 몸짓, 고개를 기울여 웃는 모습이 평범한 부부 같았습니다. 그날부터 저는 확신했습니다. 뭔가 있다. 처음엔 제 자신이 의심스러웠습니다. 내가 예민한 걸 수도 있지. 설마 우리 아내가 말도 안 돼. 하지만 그 생각은 그날 집에서 들었던 아내의 통화 한마디로 깨졌습니다. 아내는 욕실에서 전화를 하고 있었고 문이 닫혀 있었지만 거실에 울리는 그녀의 웃음소리는 어쩐지 낯설었습니다. 아니, 그 사람은 진짜 눈치가 너무 없어. 그 사람. 남편을 그 사람이라고 지칭하는 목소리. 이후 저는 결심했습니다. 더 이상 혼자 의심만 할 수는 없다. 증거가 필요하다. 기록이 필요하다. 그리고 진실이 필요하다. 그날 밤 저는 노트북을 열고 생활 탐정, 주간 추적, 아파트 내 불륜 사례 이런 검색어를 치기 시작했습니다. 그날 이후 저는 변했습니다. 정확히 말하면 더 이상 남편이라는 역할에만 머물지 않기로 한 겁니다. 제 감정이 파괴되기 전에 저는 누군가의 남편, 누군가의 아빠가 아니라 하나의 인간으로서 진실을 마주할 준비를 해야 했습니다. 첫 번째로 한 일은 아파트 단지 내 CCTV가 어디에 설치되어 있는지 확인하는 것이었습니다. 제가 사는 단지는 2000세대가 넘는 대규모 아파트였기 때문에 단지 내에는 차량 통행 CCTV는 물론 커뮤니티 센터 입구, 산책로, 놀이터 등 곳곳에 관리사무소 통제용 카메라가 설치되어 있었습니다. 그날 저는 퇴근 후 관리사무소에 들러 이렇게 말했습니다. 아, 실은요. 저희의 유모차를 새로 샀는데 어제 누가 실수로 바꿔 가져간 것 같아서요. 혹시 어제 오후 2시쯤 비동 놀이터 주변 CCTV 좀 확인해 주실 수 있을까요? 직원이 조금 의아한 표정을 지었지만 관리실 확인으로 확인할 수 있다는 말에 동의했고 하루 뒤 확인 연락이 왔습니다. CCTV 영상에서 저는 믿기 힘든 광경을 보게 되었습니다. 비동 놀이터 입구에서 우리 집 유모차로 보이는 유모차를 끌고 나타난 여성. 갈색 롱코트를 입고 얼굴은 마스크로 반쯤 가려져 있었지만 그 몸짓과 걸음걸이는 분명 아내였습니다. 그런데 그 옆에는 한 남자가 함께 걷고 있었습니다. 그는 슬쩍 고개를 숙이며 아내의 머리카락을 넘겨주려는 듯한 제스처를 취했고 두 사람은 유모차를 함께 끌고 단지 내 커뮤니티 센터 건물 쪽으로 사라졌습니다. 정확한 시간은 오후 2시 12분부터 2시 26분. 14분 정도의 영상이었지만 저에겐 심장이 쪼개지는 듯한 시간이었습니다. 그녀는 제게 혼자 다녀왔다고 말했었고 그날 아이의 간식 봉투엔 마트 바코드 스티커까지 붙어 있었던 기억이 납니다. 모두가 거짓이었습니다. 그 남자와 함께 단지를 돌고 함께 유모차를 끌며 산책하듯 걸었고 웃음까지 나누며 거니는 모습은 도저히 우연한 관계라고는 보기 어려웠습니다. 그날 밤 저는 몰래 아내의 핸드폰을 확인해 보기로 했습니다. 사실 이전까지도 아내의 폰을 본 적은 한 번도 없었습니다. 서로의 프라이버시는 존중하는 편이었고 굳이 남의 연락 목록을 보는 건 나 자신을 깎아먹는 일이라고 생각했으니까요. 하지만 지금은 달랐습니다. 그녀가 비밀번호를 바꿔놓은 이후였기에 저는 노트북으로 아이폰의 백업 내역을 조회하는 방법을 찾았고 그중 최근 2주 동안의 통화 내역을 복구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거기서 낯선 번호 하나가 하루에 3번 이상씩 등장하고 있었습니다. 처음엔 오전 10시대, 그리고 오후 2시쯤, 마지막은 밤 9시 전후. 그 번호를 검색해 본 결과 비동 305호 박땡민이라는 이름이 나왔습니다. 저희와 같은 아파트 단지,
바로 옆동에 사는 사람이었습니다. 제가 깜짝 놀란 건 이 사람이 같은 단지 입주민이라는 점도 있지만 우리 아이가 다니는 공동육아 모임에서 한두 번 얼굴을 본 기억이 있다는 점이었습니다. 그 집도 맞벌이라 아내분이 육아휴직 중이라 하셨는데 예전에 들었던 말이 머리를 스쳤습니다. 그리고 지금 그 아내분이 제 아내와 무언가를 나누고 있는 겁니다. 저는 주저없이 사설 탐정에게 연락을 했습니다. 같은 아파트 내에서 반복적으로 불륜 정황이 있어요. 이 남자에 대한 정보와 지난 2주간의 동선, 기록, 함께 있는 사진 등을 확보하고 싶습니다. 탐정은 며칠 뒤 충격적인 보고서를 보내왔습니다. 그 안에는 특정 시간대 반복된 아내와 박땡민의 동반 외출, 단지 내 커뮤니티 카페, 게시글 카페 남편이랑 육아라는 제목의 두 사람 공동 댓글 교환 내역, 단지 외부에서 만난 횟수, 차량 블랙박스를 통한 함께 이동한 영상 일부 모든 게 담겨 있었습니다. 가장 충격적이었던 건 단지 인근 커뮤니티 센터에서 촬영된 영상이었습니다. 두 사람이 유모차를 두고 센터 내 작은 스터디룸 같은 공간으로 함께 들어갔고 한참 뒤에 문이 열렸을 땐 둘 다 웃는 얼굴로 머리를 손질하며 나오는 모습이 담겨 있었습니다. 그 공간은 센터 측에선 부모 대기실로 분류되어 있었지만 사실상 CCTV 사각지대였습니다. 저는 확신했습니다. 그들이 거기서 나눈 건 대화가 아니었습니다. 그날 밤 저는 처음으로 술을 마시지 않고 잠에 들지 못했습니다. 보통은 속이 뒤집히는 날엔 맥주 한 캔이라도 마시고 억지로 잠을 청했는데 그날은 아무리 마셔도 취하지도 잠들지도 않았습니다. 딸아이는 제가 들어가자 아빠하고 웃으며 안겼습니다. 저는 아이를 품에 안고 그 작고 따뜻한 심장 소리를 들으며 다짐했습니다. 이 아이에겐 내가 필요하다. 그리고 이 두 사람에겐 반드시 대가를 치르게 할 것이다. 다음 날 아침 저는 회사에 연차를 냈습니다. 그리고 법률사무소를 찾아갔습니다. 불륜 소송 진행하고 싶습니다. 아이 양육권은 무조건 가져올 겁니다. 그리고 증거는 충분합니다. 아내와 단둘이 마주 앉은 건 오랜만이었습니다. 거실 소파 한쪽에 앉은 그녀는 딸아이가 낮잠에 들자마자 조용히 차를 마시고 있었고 저는 마치 아무 일도 없다는 듯이 조용히 다가가 말했습니다. 우리 얘기 좀 하자. 그녀는 처음엔 약간 의아하다는 표정으로 고개를 들더니 이내 입술을 다물었습니다. 뭔가 눈치를 챈 거겠죠. 지난 한 달 동안 너 매일 오후 어디 다녀왔어? 산책이나 카페 외. 그럼 이건 뭐야? 저는 노트북을 열었습니다. 거기엔 단지 CCTV 캡처 화면이 띄워져 있었고 유모차를 끌고 있는 아내와 그 옆에 서 있는 한 남자의 모습이 선명하게 보였습니다. 아내는 순간 정지한 듯 숨을 들이쉬지도 않았습니다. 설명해줘. 여보, 오해야. 그냥 아는 사람이야. 아는 사람? 이 사람 이름은 박땡민. 같은 아파트 B동 305호. 너랑 같은 시간에 매일 통화했고 단지 내 커뮤니티 카페에서 계속 댓글 주고받았고 CCTV에서 같이 커뮤니티 센터까지 들어갔어. 너한테 말도 안 하고. 그녀는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사람이 거짓말을 하려면 적어도 눈빛이 흔들리지 않아야 합니다. 하지만 그녀는 입을 다문 채 고개를 떨구었고 그 순간 저는 확신했습니다. 그녀는 지금 진심으로 자신이 잡힌 줄 몰랐던 겁니다. 언제부터였어? 아니야. 진짜 그런 관계 아니야. 그럼 CCTV에 찍힌 이 모습은 뭐고 센터 직원이 그 시간대 너희 둘만 들어갔다고 기록한 건 뭐야? 너한테 육아하라고 내가 얼마나 신경 썼는지 알아? 퇴근하고 살림 다 하고 애 울면 내가 일어나고 밤새 한숨도 못 자고 출근하고 제 말이 점점 목구멍을 타고 올라갔습니다. 넌 그 시간에 남자 만나고 있었던 거야? 그녀는 그제야 작게, 정말 작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미안해. 나 그때 너무 외로웠어.
집에만 있으니까 미칠 것 같아서 그 변명을 듣는 순간 저는 울고 싶어졌습니다. 그래서 외로우면 남자를 만나도 돼? 아이가 자고 있을 땐 뭐 시간 나니까 딴 사람 손 잡아도 된다고 생각했어. 여보, 진짜 이건 그냥 외도가 아니야. 넌 가족을 버린 거야. 그날 이후 집안 공기는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아내는 딸아이를 보살피긴 했지만 예전처럼 눈을 마주치지도 않았고 밥을 먹으면서도 한마디 말이 없었습니다. 저는 아내의 동의 없이 이혼 소송과 상간남에 대한 민사소송 접수 절차에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동시에 박땡민에게 내용 증명을 보냈습니다. 며칠 뒤 그 남자에게서 연락이 왔습니다. 저 죄송합니다. 이런 일까지 갈 줄은 몰랐습니다. 한 번만 만나주시면 안 될까요? 장소는 근처 커피숍. 저는 일부러 주말 오전 사람 많은 시간대를 택했습니다. 그는 평범한 정장 차림이었고 눈가에 깊은 피로가 내려앉아 있었습니다. 무슨 얘기하고 싶으세요? 저는 수연 씨랑 그런 관계 정말 진지하게 생각한 적은 없습니다. 그냥 애를 키우면서 서로 힘들다 보니까 그렇게. 아이 있는 아빠가 남의 집 가정 파괴하고도 그렇게 가볍게 말할 수 있어요? 죄송합니다. 정말 죄송합니다. 가볍게 넘어갈 생각하지 마세요. 이미 내용 증명 보냈고 위자료 청구 들어갑니다. 그건 좀 우리 집에도 애가 있고. 그 말에 저는 테이블을 쿵 하고 쳤습니다. 그 애한테 부끄럽지도 않아요? 그는 말이 없었습니다. 고개를 숙인 채로 커피잔만 만지작거렸습니다. 이후 법적 대응을 위한 자료 정리가 시작됐습니다. 아내의 휴대폰 통화 내역, 단지 내 CCTV, 커뮤니티 게시물 백업, 커뮤니티 센터 출입 기록, 통신사 통화 기록, 사설 탐정 촬영 보고서 증거는 넘치도록 확보되어 있었습니다. 아내는 변호사를 선임했고 결국 정식 이혼 조정 절차에 응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과정에서 아이 양육권을 요구했습니다. 내가 잘못한 건 인정하지만 나는 엄마야. 아이는 나랑 있어야 해. 그 말에 저는 감정이 끓어오르려는 걸 꾹 눌렀습니다. 아이를 둔 채 다른 남자와 시간을 보낸 사람이 이제 와서 엄마 타이틀을 내세우면 아이에게 부끄럽지 않을까요? 조정위원도 말했습니다. 피고 측의 정서적 안정성과 신뢰 회복이 현저히 결여되어 있습니다. 양육권은 원고 측 주장에 무게가 실립니다. 결국 조정은 결렬됐고 정식 이혼 소송 및 상간자 손해배상 청구로 넘어갔습니다. 아이에 대한 친권 및 양육권은 제가 전적으로 요구했고 그만큼 모든 기록과 자료로 입증에 들어갔습니다. 아내는 그제서야 내가 진짜 모든 걸 잃게 생겼다는 걸 깨달은 듯 했습니다. 하지만 이미 돌이킬 수 없는 선을 넘은 후였습니다. 이혼 소송과 상간자 위자료 청구 소송이 동시에 시작되었습니다. 제 변호사는 소장 접수 직후부터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 사건은 증거가 너무 명확합니다. 오히려 감정적 대응보다는 사실 중심의 전개가 더 유리합니다. 증거 위주로 단단히 쌓아가시죠. 실제로 저희가 확보한 자료는 남들보다 탄탄했습니다. 아파트 단지 내 CCTV 캡처, 커뮤니티 센터 출입 기록, 휴대전화 통화 내역, 커뮤니티 앱 내 대화 캡처, 사설 조사팀의 보고서, 유모차 동선 확인 및 위치 기록. 그 어떤 판사라도 이걸 우연이라 말할 수는 없었습니다. 첫 재판날 저는 떨지 않았습니다. 정확히는 더는 떨 이유가 없었습니다. 그동안의 고통, 가족이라는 이름 아래 가려져 있던 배신, 그리고 그 배신을 마주하기까지의 시간들이 모두 내면을 단단하게 만들어 놓은 거였습니다. 아내와 그 남자 박땡민은 나란히 피고석에 앉아 있었습니다. 둘 사이엔 말 한마디 없었습니다. 변호사가 제출한 서류 중 가장 먼저 언급된 건 거짓 사유 외출 반복에 의한 가족 기만이었습니다. 원고의 배우자인 피고 김수연은 매일 유사 시간대에 특정 외부 남성과 동반 외출하였으며
해당 시간대는 본래 유아의 수면 시간으로 혼자만의 산책이라 주장해왔던 시기입니다. 그러나 원고 측은 단지 내 CCTV, 출입 기록, 통화 내역, 그리고 복수의 제보 자료를 통해 피고의 설명이 모두 허위였음을 입증하고 있습니다. 판사는 고개를 끄덕이며 자료를 하나하나 넘겨보았습니다. 공간과 시간, 상대방의 신원이 일관적으로 일치하고 있네요. 피고 측 반론 있으신가요? 아내 쪽 변호사는 산후 우울증에 의한 감정적 일탈이라는 주장을 폈습니다. 피고는 출산 이후 극심한 외로움과 불안감을 겪었습니다. 상대방과의 만남은 정서적 지지였을 뿐입니다. 하지만 그 주장은 곧바로 박살났습니다. 왜냐하면 제 변호사가 추가 증거로 제출한 영상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사설 조사팀이 확보한 단지 외곽 카페의 블랙박스 영상. 거기엔 박댕민이 수연의 어깨를 감싸며 조용히 허리를 감싸 앉는 모습이 담겨 있었고 그 장면은 두 사람이 함께 차량에 타는 장면으로 이어졌습니다. 차량에 타기 직전 둘은 웃으며 얼굴을 맞대고 있었고 명백히 정서적 위로의 선을 넘는 장면이었습니다. 법정 안은 침묵으로 가득 찼습니다. 재판부는 결국 이렇게 판단했습니다. 피고 김수연의 행위는 단순한 산책이나 우울감 해소를 넘어 가족 단위의 신뢰를 기반으로 운영되는 혼인 제도를 명백히 위반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피고 박댕민 또한 해당 여성의 유부녀 신분을 인지하고 있었으며 지속적으로 접촉한 정황이 명확하므로 공동 책임이 인정됩니다. 아내는 그제서야 고개를 숙였습니다. 그동안 우린 그런 사이 아니에요. 그냥 친한 이웃이었어요. 이런 말을 반복해오던 그녀는 더 이상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박댕민 또한 이후 회사로부터 비윤리적 사생활 사유에 따른 계약 해지 통보를 받았고 그가 속한 육아 커뮤니티와 지역 맘카페에서도 불매와 비난의 중심이 되었다는 글이 올라왔습니다. 이혼 판결은 제가 원하는 방향으로 진행되었습니다. 양육권은 저에게, 아내는 주 1회 제한 면접 교섭만 허용되는 조건이었고 위자료는 각각에게 3천만 원씩 공동 배상으로 명시됐습니다. 판결 직후 박댕민의 아내로 보이는 여성이 법정 뒤편에서 눈물을 흘리며 일어났고 그와는 눈도 마주치지 않은 채 자리에서 사라졌습니다. 아내는 조용히 법정을 나섰고 저는 뒤따르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혼자였습니다. 결정도 거짓말도 외면도 모두 혼자 해왔던 일이니까요. 그리고 앞으로도 혼자 책임져야겠지요. 판결문을 받은 날 저는 딸아이를 데리고 처음으로 놀이동산에 다녀왔습니다. 그동안 너무 무거운 이야기만 하던 삶 속에서 단 하루 아이만 바라보며 웃고 싶었습니다. 아이의 작은 손이 제 손을 꽉 잡으며 말하더군요. 아빠, 이제 우리 맨날 같이 놀러 가요. 그 말에 눈물이 핑 돌았습니다. 이 아이를 위해서라도 나는 절대로 무너지지 않을 겁니다. 판결이 난 뒤에도 아무것도 끝난 것 같지 않았습니다. 이혼이 확정되었다는 종이 한 장으로 제게 남겨진 감정의 파편들이 사라질 리 없었으니까요. 하지만 저는 그 종이 한 장을 마침표가 아닌 시작점이라 생각하기로 했습니다. 그날부터 저는 제 삶의 리듬을 되찾기 위해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아침 7시 딸아이를 깨우고 간단한 식사를 챙기며 하루를 시작했습니다. 유치원 등원길엔 늘 손을 꼭 잡고 걷고 제가 출근한 후엔 어머님이 아이를 봐주셨습니다. 퇴근 후엔 늘 같은 시간에 집에 도착해서 아이 목욕시키고 책 읽어주고 함께 자는 생활. 가끔 아이는 물어보기도 했습니다. 엄마는 왜 안 와? 그럴 땐 저는 잠시 멈췄다가 조용히 대답했습니다. 엄마는 지금 혼자 생각할 시간이 필요한가 봐. 하지만 아빠는 늘 여기 있어. 그 말에 아이는 꼭 제 목을 안고 잠들곤 했습니다. 한 달쯤 지나고 아내가 면접 교섭을 요청해 왔습니다. 법원은 매주 토요일 2시간 공공장소에서 보호자 입회하에 만나는 조건으로 면접권을 허가했습니다. 그날 아내는 한없이 수척한 얼굴로 나타났습니다.
화장기 없는 얼굴, 한때 유행을 따라가던 옷 대신 크게 맞지 않는 점퍼를 입고 있었습니다. 아이를 보자 눈물을 쏟더군요. 하지만 저는 더 이상 그 눈물에 마음이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아이에게만 집중했습니다. 그리고 시간을 정확히 재고 2시간이 지나자 아이를 안고 자리를 떠났습니다. 그 무렵부터 소문이 돌기 시작했습니다. 박댕민은 직장에서 해고된 이후 몇 차례 재취업을 시도했지만 업계 평판 문제로 모두 좌절되었고 결국 프리랜서 택배업을 시작했다는 이야기가 들려왔습니다. 그의 부인은 그가 제출한 자필 반성문을 법원에 증거로 제출한 후 별도로 이혼 소송을 제기했고 자녀 양육권도 그녀에게 넘어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즉, 그는 직업도 가족도 사회적 신뢰도 한꺼번에 무너진 셈이었습니다. 아내는 그 후 친정 근처 작은 원룸에서 지낸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같이 지내던 친구에게 몇 번 연락이 왔다고 하더군요. 수연이 진짜 많이 망가졌어. 사람이 이렇게까지 무너질 수 있나 싶을 정도야. 하지만 저는 대꾸하지 않았습니다. 그건 그녀가 만든 길이었고 제가 개입할 이유도 가엾다고 느낄 이유도 없었습니다. 당시 위자료 판결에 따라 박댕민과 아내는 각자 3천만 원씩 분할해 지급해야 했고 아내는 초반 1천만 원을 현금으로 지급한 후 매달 50만 원씩 40개월간 분납하기로 했습니다. 박댕민은 전액을 일시불로 지급했습니다. 어떻게 구했는지는 모르겠지만 당장 그 얼굴을 다시 보고 싶지 않다는 말과 함께 내용 증명의 답변서를 보내왔습니다. 저는 그 돈을 아이 명의로 적금 계좌에 넣었습니다. 그 돈은 아이가 성인이 되기 전까진 꺼내지 않을 겁니다. 불륜의 대가로 받은 그 금액이 딸에게 배신의 기억이 아닌 안정된 미래의 일부로 쓰이길 바라는 마음에서였습니다. 시간은 흘렀고 이제 이 모든 일은 조금 시간이 지난 과거가 되었습니다. 저는 조금 더 단단해졌고 조금 더 무표정해졌지만 아이 앞에선 항상 웃는 얼굴을 유지하려고 노력합니다. 한 번은요. 아파트 엘리베이터에서 익숙한 그림자를 마주쳤습니다. 수척한 얼굴에 이전보다 훨씬 마른 몸을 하고 고개를 푹 숙인 채 엘리베이터에 올라탄 사람이 있었습니다. 바로 아내였습니다. 저를 보자 눈이 커졌지만 그녀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저는 고개를 살짝 숙이며 인사만 하고 한마디도 건네지 않았습니다. 엘리베이터 문이 닫히는 순간 그녀의 눈가에 맺힌 말하지 못한 모든 후회가 그대로 보였습니다. 그날 이후 그녀는 단지 내에서 보이지 않았습니다. 아마 아직 이곳에서 살고 있을지도 모르고 아니면 떠났을지도 모르겠지만 저는 그게 더는 중요하지 않았습니다. 복수라는 건 크게 외치고 던지는 것이 아니라 조용히 무너질 때까지 기다리는 것이라고 저는 이제 믿습니다. 제가 지켜야 할 단 하나는 이제 더 이상 저 자신이 아니라 저를 전부 믿고 있는 작은 아이니까요. 아이의 두 눈을 보며 저는 다짐합니다. 나는 다시는 무너지지 않겠다. 그리고 너만큼은 절대 상처받지 않게 지킬게.